애플, 엔비디아와 같은 팹리스 기업들의 반도체를 생산하며 슈퍼얼로 자리잡은 TSMC, 삼성전자와 같은 파운드리 기업들. 하지만 파운드리도 눈치를 보고 매달려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생산 장비 기업 ASML인데요. 오늘은 ASML이 어떻게 슈퍼을의 슈퍼을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지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원 기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반도체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알아야 할 또 다른 회사가 있죠. 바로 ASML입니다. 먼저 TSMC와 같은 파운드리가 슈퍼을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첨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7나노미터 이상의 선단 공정이 필요하고, 이 공정을 제공하는 회사가 TSMC와 삼성전자, 인텔 정도인 상황이죠. 이들은 빅테크의 칩 생산을 책임지면서 하청이지만 하청이 아닌 사실상의 갑으로 군림하고 있죠. 하지만 이 회사들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ASML입니다. 한 대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ASML의 장비를 한 대라도 더 구매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ASML의 장비 보유량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ASML은 어떤 회사인지, ASML이 왜 이렇게 중요한 회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ASML에 의존하고 있는 파운드리 기업들은 ASML을 벗어날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SML이 얼마나 중요한 회사인지, 왜 중요한 회사가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도체 공정 과정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반도체는 웨이퍼 제조, 산화, 포토, 식각, 증착과 이온 주입, 금속 배선, EDS, 패키징 총 8개 공정을 통해 생산이 되는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웨이퍼 제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 칩, 회로가 새겨지는 판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밑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산화 공정은 웨이퍼 표면에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일종의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물질로부터 웨이퍼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면서 반대로 반도체 안에서 회로와 회로 사이에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가 준비된 반도체에 회로를 그려넣는 포토 공정입니다. 포토 공정은 포토 리소그래피의 줄임말인데요. 용어를 풀어보면 빛을 이용해 사물을 담아내는 포토에 틀을 이용해서 그림을 찍어내는 리소그래프, 즉 판화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이용해 판화처럼 회로를 웨이퍼에 찍어낸다는 의미이죠. 물질을 빛에 노출시킨다는 의미에서 노광 공정이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요. 우선 산화 처리된 웨이퍼에 빛의 반응에 약해지거나 단단해지는 물성을 가진 감광액 혹은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합니다. 사진으로 치면 인화지를 준비하는 셈이죠. 여기에 판화의 틀 혹은 사진 원판 역할을 하는 포토 마스크를 제작합니다. 포토 마스크는 석영을 가공한 기판에 크롬으로 회로를 그려넣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이 마스크의 반대편에 웨이퍼를 놓고 빛을 쏘면 마스크에 의해 가려지지 않은 부분의 감광액만 빛에 반응하며 회로가 웨이퍼에 새겨집니다. 이렇게 빛을 이용해 회로를 새기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을 제거하는 식각 공정을 거치고요. 회로와 회로 사이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보호하는 방막을 증착하고 반도체가 전기적 특성을 갖도록 이온을 주입하는 증착 및 이온 주입 공정을 진행합니다. 또 여기에 새겨진 회로에 전기 신호가 잘 전달되도록 금속 배선을 연결하는 금속 배선 공정을 거친 뒤에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EDS 공정과 조립 단계인 패키징 공정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총 8개 과정을 거쳐 반도체가 완성되는 것이죠. 또 모든 공정이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공정이 조금 전에 자세히 설명드린 포토 공정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공정에서 작업 비중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공정이고요. 생산 원가 측면에서도 전체의 35%, 많게는 50%까지를 차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때 이 공정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가 노광 장비입니다. 쉽게 말해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기 위한 빛을 쏘는 장비인데요. 수많은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 중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ASML입니다. 글로벌 노광 장비 시장에서 ASML의 점유율은 압도적인데요. 전체 노광 장비 시장을 기준으로는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콘과 캐논이 각각 10.3%와 4.3%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7나노미터 이하 공정에 활용되는 EUV 시장에서는 ASML이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ASML은 어떻게 절대 강자가 됐을까요? 그것보다 ASML은 원래 이처럼 반도체 시장을 주름 잡는 강자였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ASML 역시 한국의 메모리 기업들처럼 일본의 반도체 장비 기업에 치이던 신세였는데요. 이제는 절대 강자가 됐죠.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노광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광 장비, 아까 제가 빛을 쏴서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내는 장비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때 쓰이는 빛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빛과는 다릅니다. 노광 공정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광선, 즉 가시광선보다 더 짧은 파장에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불리는 영역의 빛을 이용하게 됩니다.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가 38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라면 자외선은 10나노미터에서 380나노미터의 파장대를 가집니다. 이렇게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하는 이유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최대한 얇게 그려내는 것이 노광 기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웨이퍼의 회로를 얇고 정밀하게 그려 넣어야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탑재해서 반도체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때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더 정밀한 공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광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짧은 파장의 빛을 얻기 위해 다양한 광원을 활용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1980년대 상용화한 최초의 노광 장비는 수은 램프를 광원으로 했습니다. 이를 미드 UV 혹은 MUV라고 하는데요. 300나노미터 중반에서 400나노미터 중반까지의 파장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1200나노미터 공정부터 350나노미터 공정까지를 이뤄내는데요. 지금 3나노미터, 2나노미터를 얘기하는 기준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혁신이었다고 합니다. MUV 노광 장비 시장의 주도권은 일본의 니콘과 캐논이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일본 반도체가 잘 나가던 시절이죠. 두 회사의 점유율이 75%를 웃돌았습니다. 1984년 네덜란드의 필립스와 반도체 장비회사 ASM 인터내셔널의 합작으로 설립된 ASML 역시 이 노광 장비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당시에는 일본 기업들에 밀려서 존재감을 거의 드러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회로 미세화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광원도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하죠. 1980, 90년대에 활용됐던 수은 램프 기반의 MUV 대신 엑시머 레이저를 광원으로 활용하는 심자외선, 소위 DUV 기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DUV 기술은 또다시 불화크립톤 방식과 불화아르곤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불화크립톤 방식으로는 248나노미터의 파장은, 불화아르곤 방식으로는 193나노미터의 파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ASML은 다양한 노광 장비를 생산, 공급했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때 니콘과 캐논의 실기가 시작됩니다. 니콘과 캐논은 노광 장비 사업보다는 당시 매출이 잘 나오던 소비자 기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카메라 관련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노광 장비 연구 개발에 소홀하게 되고요. 점차 ASML에 시장을 내주게 됩니다. 결국 캐논은 불화 크립톤 단계까지만, 니콘은 불화 아르곤 단계까지만 노광 장비를 생산하게 되고요. ASML은 계속해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2000년대 후반에는 불화 아르곤의 한계를 개선한 불화 아르곤 액침 노광 기술까지 개발하면서 DUV만으로도 7나노미터 반도체 공정에 도달하는 기술 발전을 보여줍니다. 결국 니콘, 캐논에 밀려 시장 3등이던 ASML이 DUV 시장에서는 90%가 넘는 점유율을 갖게 되죠. 하지만 시장의 요구는 7나노미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설계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정밀한 회로를 그려낼 수 있는 장비를 원했고, 이때 ASML이 내놓은 것이 바로 지금 ASML을 절대 강조로 만들어진 EUV, 즉 극자외선입니다. EUV는 자외선 파장 중에서도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13.5나노미터의 가장 짧은 파장입니다. 물론 이를 활용한 노광 장비 개발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EUV의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를 활용한 노광 장비 개발이 시작됐는데요. 거의 20년이 지나서야 겨우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죠. EUV는 MUV나 DUV에 비해 파장이 매우 짧아 기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에 흡수돼버리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에서 빛이 발생되더라도 웨이퍼에 도달하기도 전에 에너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활용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SML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투자를 집행했고 2006년 프로토타입 EUV 노광 장비를 내놓은 이후 지금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EUV를 생산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럼 일본 기업들은 줄줄이 철수하는 와중에도 ASML만 EUV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비용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니콘과 캐논 같은 기업들 역시 EUV 개발을 시작할 무렵에는 ASML보다도 더 큰 회사였기 때문이죠.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일본의 원로 경제학자인 노구치 유키오 명예교수는 한 기고문에서 ASML은 핵심 기술을 타사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첨단 기술 경쟁을 벌이는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특허나 기술 독점이 아니라 기술 의존을 한 것이 성공 비결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싶긴 한데요. ASML은 EUV 장비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을 외주화하거나 인수하는 방식으로 채워갔습니다. 2013년 미국의 광원 관련 전문기업 사이머를 인수했고요. 2016년에는 렌즈를 비롯한 과학장비 부문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독일의 과학장비 전문기업 자이스의 지분을 확보하며 전략적 관계를 구축했죠. 또 2012년부터는 전 세계 파운드리 기업들을 상대로 EUV 공동투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펩, 즉 반도체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가 의결권이 없는 ASML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EUV 개발비를 대는 것이죠. 대신 투자한 개발사에는 1년에 40대가 채 생산되지 않는 EUV 장비의 선구매 권한을 줬습니다. 덕분에 TSMC, 삼성, 인텔과 같은 회사들이 줄을 서서 7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했고요. ASML은 성공적으로 EUV 장비를 개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 ASML이 독자적으로 보유한 기술은 소프트웨어뿐이라고 할 정도로 ASML은 적극적으로 부품의 외주화와 외부 투자를 활용해서 EUV를 개발했습니다. 물론 이 소프트웨어 역시 ASML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이긴 합니다. 노광 장치는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장치라고 불릴 정도로 복잡한 연산과 기계 제어가 필요한데요. ASML은 이미 2000년대 초반 DUV 시절부터 독보적인 제어 소프트웨어로 생산량을 타사 대비 최대 2배까지 늘리면서 기술력을 자랑했죠. 반면 일본 기업들은 특유의 자사 중심주의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렌즈는 물론이고 전체 설비,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직접 개발해 갔었고요. 외부에서 조달한 것은 딱 하나, 빛을 만들어내기 위한 화학적인 재료들 뿐이었죠. 결국 일본 기업들은 모두 실패했고요. 2010년대 중반부터는 모두 EUV 개발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ASML이 EUV 개발에 성공하고 시장 전체를 홀로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외부로 시선을 돌린 오픈 이노베이션 덕분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적절하게 잘 활용한 전략적인 판단이 주요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ASML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의 저점이었다는 2023년에도 전년 대비 매출은 30%, 순이익은 39.4% 성장했습니다. 이때 매출이 276억 유로였다고 하는데요. 필립스의 쓰레기장 옆에 세운 조립식 건물에서 시작한 기업이 필립스보다 더 많은 매출을 내는 기업이 된 것이죠. 또 최근에는 차세대 EUV 장비인 하이-NA EUV 노광 장비 EXE5000을 공개했는데요. 2층 버스 크기에 가격은 한 대당 무려 3억 5천만 달러, 하나로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최신형 EUV 장비인 NXE3600D의 가격이 2천억 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가격이죠. 이번에 내놓은 EXE5000은 기존 EUV 장비에 비해 1.7배 더 미세한 회로를 그려내는 장비인데요. 이를 활용하면 2나노미터, 그 이하의 반도체 양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파운드리 산업에 진출한 인텔은 2023년 12월 세계 최초로 이 장비를 배송받아 시범 생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삼성전자 파운드리 역시 ASML과 함께 화성에 마련하고 있는 연구센터에 이 장비를 투입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같은 ASML의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EUV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반도체 공정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노 공정의 숫자 줄이기 경쟁이 벌어졌죠. 마케팅 용어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 기업들은 ASML의 EUV를 활용해서 7나노, 5나노, 3나노와 같은 공정 기술 홍보에 열을 올렸고요. 파운드리의 고객인 팹리스 기업들도 신제품이 어느 파운드리의 몇 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된 칩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고급 공정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다 보니 생산 단가가 지나치게 높아진 것이죠. 기술 안정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낮은 수율로 무리하게 양산에 돌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칩당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TSMC를 기준으로 5나노미터 공정의 웨이퍼 한 장당 단가는 14,000달러 수준이지만 3나노미터 공정의 웨이퍼당 단가는 2만 달러로 추산이 되죠. 심지어 2나노미터 공정의 단가는 장당 3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웨이퍼당 단가가 높아지다 보면 결국에는 칩 하나하나의 가격이 비싸지게 됩니다. 디바이스 전체 가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칩 제조 비용이 공정 업그레이드에 따라 몇 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다 보니 자연스레 칩을 탑재한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고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죠. 결국 파운드리 기업의 고객, 즉 팹리스 기업들은 최신 공정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 단계의 공정을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이는 파운드리 기업의 EUV 장비 수요 감소로 이어지죠. 실제로 ASML의 2024년 1분기 EUV 신규 주문이 급감했는데요. 2023년 4분기 56억 유로에 달했던 수요는 9분의 1로 줄어들어 6억 5,600만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1분기 전체 매출 역시 직전 분기 대비 27%가량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파운드리 기업들이 신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의 장비를 활용해서 공정을 고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역시 ASML에게는 큰 악재로 다가옵니다. 대표적인 게 ASML의 EUV 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TSMC의 최근 발표이죠. TSMC는 2024년 4월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2026년 하반기 1.6나노미터 칩 양산 계획을 발표하며 ASML의 신형 장비 없이도 가능하다고 말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는 파운드리 시장에 진입한 인텔이 차세대 EUV 장비인 하이-NA EUV를 선정한 만큼 인텔을 견제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EUV 장비 확보 경쟁이 이전만큼 치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멀티 패터닝입니다. 멀티 패터닝은 말 그대로 여러 번 패턴을 그려넣는,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한 웨이퍼에 여러 번 반복하는 기법인데요. 상대적으로 9세대 노광 장비로도 미세 공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얼마 전 중국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탑재된 스마트폰 칩 기린 9000S가 7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는데요. 7나노미터 이하의 칩 공정을 위해서는 EUV가 꼭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었고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로 EUV 장비가 없는 중국에서는 제조가 불가능한 반도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의 파운드리 SMIC는 7나노미터 이상의 공정에 활용되는 DUV 장비를 활용해 여러 번 회로를 그려넣는 멀티 패터닝 기술로 이를 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TSMC 역시 기존 EUV 장비의 2배가 넘는 가격에 하이-NA EUV 없이도 멀티 패터닝 기술을 활용해 2나노미터의 벽을 뚫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셈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TSMC가 ASML과의 거래를 끊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전보다도 TSMC의 ASML 의존도는 낮아질 수 있겠죠. 또 ASML이 열고 독차지하고 있는 EUV라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바로 ASML에 밀려났던 일본의 캐논이 준비하고 있는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기술이죠. 쉽게 말해 지금처럼 빛과 마스크를 이용해 웨이퍼의 회로를 그리는 방식이 아니라 나노 단위로 회로가 그려진 도장을 만들어 웨이퍼 위에 바로 회로를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캐논의 주장으로는 현재 이 나노 임프린트 기술로 5나노미터 수준의 공정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EUV 기술이 도달한 2나노미터 구형까지도 멀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나노 인프린트 기술이 매력적인 지점은 가격인데요. 광화원 기반의 포토 공정 대비 복잡도가 낮고 전력 소모가 적어 ASML의 EUV 장비보다 한 자릿수 낮은 가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SML의 EUV 장비 한 대 가격이 2천억 원 수준이니까 캐논의 나노 인프린트 장비는 200억 원 수준이라는 얘기죠. 이에 실제로 나노 인프린트 장비를 활용해 공정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랜드 기업 키옥시아와 한국의 SK 하이닉스인데요. 두 기업 모두 나노 인프린트를 활용해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 플래시를 양산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연산용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인 메모리에서 먼저 공정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이 보이는 셈이죠. 이처럼 ASML이 EUV라는 새로운 공정 패러다임으로 캐논과 니콘의 경쟁에서 승리를 가져갔듯 ASML 역시 새로운 공정 기술에 도전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 기술이 ASML의 기술을 뛰어넘고 ASML의 점유율을 싹 가져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소재, 부품, 장비를 비롯한 생태계가 꾸려져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독점적 위치로 슈퍼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ASML 역시 언제든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죠. 오늘 준비한 ASML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